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정순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정순아 하고 불러요. 사람은 이름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름처럼 참 정이 정말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정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솔직히 호구처럼 당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저를 호구처럼 생각하던 사람 중에 저희 신우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크게 되돌려줬거든요. 지금 마침 남편도 출장 가서 집이 텅텅 비어서요. 시간 나는 김에 몇 자 적어서 보내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유난히 이별에 약한 애였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학교가 갈라진다고 하면 그게 뭐 해외 이민 가는 것도 아닌데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그땐 그냥 반이 달라지는 건데 저는 세상이 둘로 쪼개지는 줄 알았거든요. 애가 좀 유난이다 싶으실 텐데. 네, 맞아요. 좀 유난스러웠죠. 그 기질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누군가와 멀어진다, 관계가 끝난다, 이런 상황을 저는 도무지 쉽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정을 주는 건 또 왜 그렇게 쉬운지, 마음을 열면 그걸 다시 거두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까지 저를 보면서 혀를 찼어요. 야, 정순아, 너는 진짜 정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세상 험한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너만 손해야. 아니, 손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호구 된다니까. 아휴, 또 시작이네. 호구도 급이 있지. 아무한테나 다 퍼주는 호구는 아니야. 나 나름 가려서 퍼주는 거야. 누구를 바보로 알고. 그게 더 문제야. 본인은 가려서 준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사람 눈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퍼주는 걸로 보이거든. 나중에 울면서 전화하지 마라. 너 그래놓고 내가 전화하면 나 술 한 잔 사줄 거 다 알아. 얼씨구 그래. 너 보는 눈 있다. 이런 말을 농담처럼, 근데 반쯤은 진심으로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타고난 성격 문제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희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친자식보다 더 붙잡고 키워주셨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거기에 저한테는 아픈 동생까지 있었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늘 좀 뒤숭숭했거든요. 아픈 동생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 가족은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저를 키워주셔야만 했어요.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는 병원에 번갈아 가며 보초 서듯 붙어 있어야 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저는 떼라는 걸 써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애가 떼를 안 쓰면 착한 애라고들 하는데 사실은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여기서 떼를 쓰면 우리 부모님이 더 힘들어질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젓함이라는 걸 배워버렸어요. 지금 와서 보면 의젓함이라기보다는 눈치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말만 바꾸면 그렇게 들리네요. 그때 항상 제 옆에 계셨던 할머니가 저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할머니가 제 인성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담당하셨다고 봐도 무방하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순아, 사람은 말이다. 사람 없으면 못 산다. 돈도 중요하고 밥도 중요하지만 결국 손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모질게 굴지 마라. 할머니, 그럼 나중에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 맞으면요? 뒤통수 좀 맞으면 어때? 너만 떳떳하면 된 거야. 게다가 나중에 사과를 받고 나면 더 돈독해지는 관계도 있는 거 아니? 사람 때문에 울어도 사람 때문에 또 웃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사람 때문에 후회한 적 없어요? 후회야 있지. 그래도 그 사람들 없었으면 할머니 인생이 더 쓸쓸했을 거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 말들이 제 가슴 속에 박혔었나 봅니다. 그렇게 권정순이라는 인간이 탄생하게 된 거죠.
가끔 부모님 야근이라도 겹치는 날이면 할머니 손을 잡고 동생 면회를 갔어요. 병원 냄새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소독약 냄새에 규칙적으로 들리는 기계 소리까지 섞여 있으면 어른도 숨이 막히는데 애가 보기엔 어땠겠어요? 심지어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 몰골이 정말 처참했어요. 말 그대로 몰골이라는 표현 말고는 떠오르질 않더군요. 동생의 병은 백혈병이라고 했어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픈 병 정도로만 알았죠. 어른들 얼굴이 동시에 굳는 걸 보고서야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골수이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조차 받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랑 아빠 그리고 할머니까지 골수이식 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그 중에서는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상상이 가시죠. 의사 선생님, 정말 단 한 명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가능성도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골수이식은 조건이 까다로워서요. 조혈모세포 공여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너무 앞서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기증자랑 매칭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기증자가 나타날지 않을지는 통계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그때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를 못했어요. 조혈모세포인지 뭔지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다만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그때는 그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동생은 점점 힘들어했어요. 기다린다는 말이 누군가한테는 시간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버티는 일이잖아요. 약을 맞기 시작하면서 동생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온몸의 털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약 부작용이 심했죠. 머리털은 이미 영구 손실이 됐다고 해서 반질반질한 머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던 동생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애가 애 같지가 않았어요. 눈밑은 늘 퀭했고 흰자가 너무 하얗게 변해버려서 가끔은 진짜 귀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죠. 동생은 제가 오면 늘 학교 얘기를 묻더라고요. 누나는 좋겠다.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나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여기서는 맨날 누워만 있어야 해. 아니야, 나도 학교 재미없어. 숙제도 많고 선생님 잔소리도 많고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해. 그래도 뛰어다니잖아. 운동장도 있고. 나는 창문으로만 봐야 하잖아. 나중에 다 나으면 그때 실컷 뛰면 되지. 그때는 내가 잡아도 안 잡힐 정도로 뛰어다닐 수 있을걸?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동생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미안했어요. 제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누워있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너무 이른 시기에 배워버린 거죠. 동생에게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텁텁하고 화한 냄새요. 처음에는 병원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잘 씻지 못해서 피부가 찐덕거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약부작용 때문에 진물이 나서 그런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괜히 제가 더 민감하게 군 것 같아서 더 미안해졌죠. 그래서 저는 동생한테 뭐라도 해주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 앞서 말했듯이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찾아갈 때마다 책을 읽어주고 말동무를 해주고 학교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전부였죠. 오늘 급식에 뭐 나왔는지 알아? 같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시시한 얘기들이요. 그래도 동생은 그걸 그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마치 그 이야기들이 병실벽을 잠깐이라도 지워주는 것처럼요. 그렇게 동생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11살이 될 때까지 병원 침대랑 병실 창문이
동생이 본 세상의 거의 전부였어요. 소원하던 학교 운동장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나중에 와서야 더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왜 그렇게 이별을 슬퍼하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더라도 정을 퍼주게 됐는지 조금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동생이 그렇게 떠난 뒤 우리 집은 겉으로만 보면 한결 여유로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병원비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게 빠지고 나니까 숨통이 좀 트인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얘기든지 간에 동생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 버릴 거라는 걸요.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동생을 매일 본 것도 아니었어요. 병원에 자주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가끔 본 동생이었죠. 그런데도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 이제는 정을 주지 말아야겠다고요. 마음 주면 그만큼 아프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결심이죠. 저한테 그게 가능했겠어요? 정이라는 게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도 저는 또 정을 쉽게 줘버렸어요. 말만 그렇게 한 거지 몸은 전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살다 보니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정을 준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뭐랄까 그냥 잘난 사람이에요. 외모가 엄청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잘났다고 해야 할까요?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상황 판단도 빠르고요. 그저 헤헤거리면서 웃는 것밖에 할 줄 모르던 저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옆에 서 있으면 저랑은 좀 다른 인종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것도 막 분위기 잡고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짜고짜였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사귀지도 않았거든요. 진짜 황당하죠? 저 갑작스러우실 거 압니다. 그래도 전 오래 생각했어요. 정순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순 씨는 연애라도 해보고 결정하자 싶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서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이요? 사귀자는 말 잘못하신 건 아니죠? 네. 연애를 해서 알 수 있는 인간성 같은 건 이미 다 봤다고 생각해요. 정순 씨가 회사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제가 봤던 정순 씨가 꾸며진 모습이 아니었다면 저는 더 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저한테는 여자로서의 모습 말고 아내로서의 모습만 보셨다는 건가요? 아,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전제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건데 너무 제가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정순 씨한테 호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바로 하고 싶어서요. 그때 남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늘 냉철해 보이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얼마나 뚝딱거리던지요. 말을 꺼내놓고는 손은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고 눈은 저를 제대로 못 쳐다보는 그 모습이 제가 알던 그 냉정한 남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그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아, 이 사람도 결국 사람이구나 싶었다고 해야 하나요? 우리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말하는 그런 달달한 연애 과정은 통째로 건너뛰었죠. 남편은 저한테 그동안 쭉 지켜봐온 제 모습이 날 것 그대로라면 그 상태로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말이 꽤 컸어요. 제가 그동안 남들 앞에서 일부러 꾸며진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제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니 이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도 결혼 얘기를 꺼내는구나 싶어서 그 말에 마음이 기울어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다 쳐도 저는 남편의 뭘 알고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냐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참 무모했죠. 근데 그땐요, 제가 원체 정이 많은 인간이기도 했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미 마음을 많이 준 상태였어요. 거기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것저것 재고 따지기엔 남편이 너무 잘난 사람이었던 탓도 있었어요. 저 혼자 괜히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뭘 더 따져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자존감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헷갈리는 대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참 웃겼어요. 남편이 돌아간 뒤에 부모님이 제게 그러셨거든요. 정순아, 저런 남자가 왜 너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혹시 뭐 속이고 있는 거 아니니? 정순이 너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엄마 말 무슨 뜻인 줄 알지? 그러게 말이다. 요즘 세상 흉흉한데 너무 없이 잘난 사람이라서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같이 일한 지 몇 년째인데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저렇게 잘난 사람이 뭐 제대로 연애해보지도 않고 냅다 결정을 한다는 게 사기꾼은 아니겠지? 그도 그럴게. 남편은 변호사였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무직원일 뿐이었거든요. 집안 배경도 직업도 사회적 위치도 너무 달랐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으니 부모님 눈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보통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남편 부모님 쪽에서 반대하면 어떡하지? 저도 그랬어요. 아니, 솔직히 반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유능한 변호사고 저는 잡무 보는 일개 직원이니까요. 집안 형편도 비교가 안 되니까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는 속으로 이미 각오를 다 하고 들어갔어요. 표정 관리 연습까지 하고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이랑은 정반대였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반대는커녕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날 시어머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해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반짝반짝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아이고, 이 아가씨가 우리 아들 결혼하겠다는 그분이구나. 아유, 나는 진짜 우리 아들이 너무 차가운 놈이라 결혼 못할 줄 알았어. 말도 없고 살갑지도 않고 저러다 혼자 늙겠다 싶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온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 어머님, 이렇게 반겨주셔서 정말 기뻐요. 약소하지만 과일 좀 사왔습니다. 이런 걸 사오긴 왜 사와? 빈손으로 와도 아가씨가 선물 그 자체인데. 아무튼 고마워요. 우리 오늘 이거 같이 먹자. 아줌마, 이거 좀 받아줘요. 그러면 뒤에서 앞치마 두른 아주머니가 네 하고 다가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용된 사람이 있는 집을 드라마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이게 허세가 아니라는 걸 시어머님 손을 보고 알겠더라고요. 손에는 커다란 보석이 박힌 반지가 떡하니 끼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거의 없었어요. 관리가 잘 된 얼굴이 아니라 아예 걱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온 사람 얼굴이랄까요. 저는 그 반지랑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아, 여기는 우리 집이랑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싶었어요. 시댁은 딱 봐도 엄청난 부자처럼 보였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공기부터 달랐고요. 저희 집은 맞벌이로 부모님 두 분이 쉰 적도 없이 일을 해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온 집이잖아요. 근데 시댁은 전혀 달랐어요. 시어머님은 전업주부셨는데도 집안일을 하러 오는 아주머니가 따로 계신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댈 일 자체가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러 다니고 브런치를 먹고 쇼핑을 다니는 그런 사모님 스타일이셨어요. 말투도 여유 있고 행동도 느긋하고 세상 일에 쫓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세상사 근심이 없으시니 사람 기운도 좋고 괜히 며느리 갈구실 스타일도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방망이질 치는 심장을 누르느라 고역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로또가 따로 있을까요? 근데요, 세상 일이 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 같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 집에도 복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 아직 결혼 안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시누이는 엄청난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시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딸이 말이야, 나이를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닌데 아직도 철이 없어서 걱정이야. 돈을 너무 헤프겠어. 정순이처럼 착실하게 일 좀 하면 몰라. 내가 뭐부터 잘못한 걸까? 사도는 정말 걱정이 없으시겠어? 저희 엄마도 저만 보면 항상 잔소리 하세요. 딸 가진 엄마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돈 관리 안 될 때 카드부터 없앴었는데 그렇게 조절해 보는 건 어떠세요? 에휴, 내가 이미 카드도 없애봤어. 그랬더니 걔가 뭘 어쨌는지 아니? 사채를 써서 집이 한번 뒤집어진 적도 있다니까. 네? 사채요? 아니, 어쩌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요즘은 돈 관리도 좀 조심시키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되나? 진짜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믿으신다고 해도 보통 집안 사정이 그 정도면 숨기기 마련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걱정 섞인 하소연처럼 툭 던지셨어요. 그만큼 이 집에서는 그게 익숙한 문제라는 뜻이겠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누이는 분명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겠지. 부모가 있고 집안에 돈이 있고 언제든 받아줄 곳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그땐 그게 부럽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었죠. 시댁 식구들도 딱히 내쫓을 생각은 없어 보였고요. 그냥 걱정은 하지만 결국은 품고 가겠다는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참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얘기 좀 들어드리고 리액션 좀 해드리고 그렇게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시누이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걸 철이 없다고 퉁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스케일이 컸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리액션도 잘 해주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셨나 봐요.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얘기할 사람이 일하는 아주머니밖에 없었는데 그분께 가족 얘기를 하긴 좀 그러니까 완전 신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본인이 암에 걸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병원 이름도 말했고 꽤 유명한 병원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병원이 지방에 있어서 시댁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신우 말로는 마침 가장 빠른 수술 일정이 하나 캔슬이 돼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면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화 한 통이면 병원에 확인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시누이 통장에 2천만 원을 꽂으신 거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그 상황이 되면 저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암이라는 말 앞에서 이성이 제대로 작동할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뭐 보이스피싱이라기엔 어차피 알고 있던 시누이 계좌에 입금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근데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대요. 암도 아니었고 수술도 아니었고 병원도 그냥 이름만 빌려온 거였던 거죠. 시누이는 그 돈을 들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속을 대차게 썩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집에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뭐 허언증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니라면 이렇게 이야기들이 화수분처럼 나올 리도 없으니까요. 심지어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도 시누이 때문에 화병 나서라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래도 저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아직 제가 두 눈으로 겪은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게도 일이 생겼습니다. 시모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오히려 시누이가 저한테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겪어보니까 이 시누이가 철만 안 든 게 아니라 성격도 참 모났더라고요.
신우이가 결혼 후 저를 처음 본 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를 아래 위로 쭉 훑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올케가 그냥 사무직이라고 하길래 집에 돈이라도 많은가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대. 아, 네. 그냥 남들보다 부족하지는 않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답지 않게 외모만 보고 골랐나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동생이 무려 변호사인데 너 같은 애랑 결혼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솔직히 속으로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당신보다는 생활력 강하다고요. 근데요, 사실 저도 제 주제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 비하면 제가 역시 깜이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그냥 주제 파악하고 조용히 웃기만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실수였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참고 넘기니까 시누이는 저를 점점 더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시누이는 본인이 쇼핑을 할 때 짐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지를 않나, 자기가 술을 마셨다면서 대리운전을 하라고 시키질 않나 아주 시녀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디다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혹시라도 그거 하나 못 해주냐는 말이 나올까 봐서요. 그 사람 성격상 그런 말을 할 것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변호사 일 때문에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다반사였거든요. 그 피곤한 사람한테 걱정거리 하나 더 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고생하면 되지. 이걸로 집안이 평화로워진다면 그 정도쯤이야 감수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이것도 내 사람들을 생각하는 안 좋은 버릇이었을까 싶긴 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랑 8년이라는 시간을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요, 남편은 제게 희생하라거나 복종하라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밖에서는 냉정하고 일 잘하는 변호사였지만 집에서는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서 그런가 신우가 부리는 억지는 받아줄만 했거든요. 양쪽에서 그랬으면 저도 나만 하질 않았을 테니까 아마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는요,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하고 가야 해요. 오히려 늘 너 바쁜데 괜히 불러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셨죠. 문제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신우의 시중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 게 문제였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은근히 계속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다 들어준 건 또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맞춰주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도 했고 적당히 선은 지킨다고 지킨 거였어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이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신우 평생 시집 못 가겠다. 이게 악담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요. 집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남자들이 안 찔러봤겠어요? 그런데도 아직 못 간 거 보면 글렀죠 뭐. 40을 넘긴 이후에는 자기 눈에 차는 남자가 없어서 안 가는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성격도 그렇고 살아온 방식도 그렇고 받아줄 남자가 없다는 건 뭐랄까.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있는 분위기였죠. 저만 그런 생각한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딱 어느 날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신우가 크고 작은 사고를 치는 건 일상다반사였거든요. 그러다 신우이가 정말 큰 사고를 하나 쳤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마카오로 여행을 가서 카지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탕진을 해버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더라. 내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건 선을 넘은 거야.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저는 형님이 마카오 가신 줄도 몰랐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나도 몰랐어. 이놈의 기집애. 이제는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해. 그래서 이번에는 카드도 다 뺐고 통장도 다 정리했어. 용돈도 안 주기로 했으니까 혹시 너네한테 돈 달라고 해도 무시해라. 알겠지?
이 일로 시어머니는 정말 열이 바짝 받으셨어요. 말 그대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당연히 신우이는 난리가 났고요. 엄마,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나는 내 생활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돈은 남겨줘야 할 거 아니야. 나 공과금 낼 돈은 줘야지. 최소한? 웃기는 소리 말어. 너가 아직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 너 자취방 싹 다 정리하고 본가 들어와.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당연히 시누이는 안 들어오고 뻐기는 중이었죠. 그런 시누이 때문에 화병이라도 난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일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집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셨고 몇 주 만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셨어요. 일찍 처치를 해서 다행히 정신은 온전했는데도 이미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돼서 걷는 것도 힘든 상태가 되고 마신 거예요. 입도 돌아가서 밥 먹는 것도 수발을 들어줘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긴 해요. 만약 정신까지 놓으셨으면 그땐 정말 아무도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어눌어진 말투로 그러시더라고요. 나 집에 가고 싶다. 병원에 있어봐야 약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 싶어. 의사 말도 비슷했어요. 더 이상 호전될 가망은 크지 않고 관리의 문제라는 거였죠. 그때 신유이가 딜을 하나 꺼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혔죠. 내가 엄마 돌볼게. 내가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 지극정성으로 간병할 테니까 돈만 좀 줘.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잠깐 고민하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한 이후부터 통장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상황이 상황이었고 시어머니 뜻도 중요했으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는 퇴원을 했고 시누이는 짐을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누이도 자기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이제 딱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익숙치 않아 우왕좌왕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의지는 또렷하시니까 아닌 건 아니다 확실히 말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저는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고 남편은 일이 워낙 바빠서 시어머니 댁에는 주말에나 가끔 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들를 때마다 시누이가 제법 잘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소홀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시누이한테 어머님이 제가 만든 오이지를 맛있게 드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선 저도 모르게 좀 죄송해지지 뭐예요. 그동안 너무 신경을 못 써드렸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시누이가 이런 말을 전해줄 만큼 시어머니께 정성을 들이고 있긴 하구나 싶어서 안심도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일하고 퇴근하고 애들 챙기고 바쁜 시간 쪼개서 정성껏 오이지를 다시 만들었어요. 차라리 먹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모자르지 않게 넉넉히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주말에 그걸 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여는 사람이 시누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여자더라고요.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딱 봐도 외국인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누구세요? 아, 간병인입니다. 말이 어눌했어요. 그때서야 간병인을 썼구나 싶었죠. 역시 시누이 혼자서는 힘들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집 안으로 한 발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어질러진 정도가 아니라 집안 꼴이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는 거예요. 빨래는 쌓여 있고 바닥에는 뭔가 끈적한 자국도 있고 냄새도 묘했어요. 제가 이 집을 하루 이틀 와본 게 아닌데 이런 상태는 처음이었어요. 여기 고용하신 분이 40대 정도 되는 여자분 맞죠? 지금 혹시 어디 잠깐 장 보러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병원이라도? 자주 안 와요. 금요일만 와요. 청소 사람 오면 같이 와요. 평일에는
저 혼자 어머니 봐요. 조금만 둘러보니까 딱 감이 오더라고요. 시누이는요, 말로는 자기가 간병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돈만 챙기고 베트남 간병인을 싼 값에 써서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에 청소업체를 불러서 싹 치운 다음에 주말에 남편이랑 저를 맞이했던 거였어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한테는 괜한 근심 안 드리려고 그런 얘기는 따로 안 전했고요. 간병인 분한테만 어머님 돌보는 거 신경 잘 써달라고 돈 좀 더 쥐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주말이라 늦게까지 자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여보, 나 방금 어머님 댁 다녀왔거든? 근데 이상해. 집이 너무 엉망이야. 형님이 직접 간병한다더니 집에 계신 분은 외국인 간병인 한 분뿐이고 형님은 평일엔 거의 안 온대. 매주 금요일에만 온다고 하더라. 무슨 소리야? 누나가 직접 간병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돈도 따로 챙겨준 거고 간병인을 쓰더라도 누나가 같이 있어야 많은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나도 처음엔 내가 오해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집안 상태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 패턴이 아닌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시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바로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또 센스 있게 제가 전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요. 누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간병한다고 돈 받아갔으면서 집에 간병인만 두고 안 들어온다며? 여태까지 하는 척만 하고 있었다는 거야? 뭔 상관이야. 내 돈 쪽에서 간병인 쓰고 있는 거잖아. 그게 간병이지 뭐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집 가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더구만. 누나가 한다고 해서 김씨 아주머니도 자르고 그 돈 더 얹어준 거잖아. 누나, 이렇게 나오면 돈 더 이상 못 줘. 내가 더 잘 알아보고 더 전문적인 분들 모시고 말지. 뭐? 아니, 돈으로 협박 좀 그만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이번엔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나 네 누나인 건 알지? 나라고 엄마 걱정이 안 되겠어? 나 지금 집 들어가고 있어. 진짜야. 이젠 진짜 잘해볼게. 남편은요, 딱 한 번만 더 믿어본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마음 이해는 됐어요. 그래도 엄마고, 그래도 누나니까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남편 인생에 큰 전환점이 하나 왔어요.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서 해외 기업 인수합병권을 맡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숨 돌릴 틈이 없이 바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3주 정도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저는 공항까지 가서 잘 다녀오라고 몸 조심하라고 배웅해줬고요. 그런데 이틀 뒤였어요.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옳게 전화 받아서 다행이다. 지금 엄마 상태가 좀 안 좋아. 나 너무 걱정되는데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네? 어머님이요? 구급차는 부르셨어요? 병원으로 가시는 거면 병원으로 바로 갈게요. 아니, 병원은 아니고 집이야. 병원 가실 정도로 위독하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애매해. 엄마 의식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나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올케가 와서 봐주면 좋겠어. 알겠어요. 저도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애들 데리고 바로 갈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렇게 부랴부랴 애들 데리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죠. 근데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불을 켜는데 집안이 시커멓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너무 조용했고요. 시어머니 병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간병인도 없고 시누이도 없고요. 그 광경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상하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급하게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는 거예요. 아, 나 지금 하와이야. 올케 애들도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됐네. 일주일만 우리 집에서 엄마 좀 봐줘. 네? 뭐라고요? 형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위독하다고 전화해놓고 형님이 집에 안 계시면 어떡해요? 간병인은요? 누구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간병인은 그만뒀어.
요즘 사람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보려고 했는데 나도 이 김에 일주일 정도 푹 쉬려고. 나도 사람인데 휴가는 필요하잖아. 그치? 아니, 형님. 그동안도 많이 쉬셨잖아요. 그리고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저랑 조율을 하시던지 하지. 어머님 위독하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긴 뭐야. 엄마 아들 알면 또 돈 가지고 협박할 거니까 그렇지. 하여간 그 자식은 동생이면서 귀여운 맛이 없어. 아무튼 올케 네 남편한테 쭈르르 가서 일러 바치면 나한테 아주 호되게 혼낼 줄 알아. 알겠어? 엄마 잘 모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에는요, 화가 난다기보다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미국 출장 간다는 거 알고선 이런 계획을 짠 거잖아요. 내가 말을 안 하면 남편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생각이 참 짧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래 고민 안 했어요. 그냥 딱 신우이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지요. 그 내용이 뭐였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잠시 참을게요. 아무튼 저는 일단 시어머니를 그냥 두고 가버릴 순 없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시댁에 남아서 시어머니 수발을 봐드렸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문자 보내고 24시간도 안 돼서 시누이가 잠옷바람으로 달려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제 문자 보고 똥줄이 타긴 잔뜩 탔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비꼬듯이 말이 나와버렸어요. 형님, 하와이라더니 엄청 빨리 오셨네요. 혹시 북옥 하와이 다녀오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신우이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니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올케 이 문자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거 보고 놀라서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어. 이것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만 줄 알아? 이게 진짜야? 너 그 사이에 준호한테 말했어, 말 안 했어? 정말 정신없이 쏟아내더라고요. 숨도 안 쉬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동안 쌓였던 걸 하나씩 꺼냈어요. 형님, 하루 이틀 정도의 형님도 개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일주일이나 떠넘기고 여행을 가는 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휴가도 못 가? 나도 사람인데 쉬어야지. 올케는 뭐 맨날 애 보느라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휴가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랑 일정이라도 조율을 했으면 말을 안 하죠. 어머님 위독하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그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걔가 퍽이나 하와이 가라고 말이나 해주겠어? 알면 또 돈 얘기부터 할 텐데. 걔 이제 아주 살맛 났잖아. 돈으로 사람을 휘두르면서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지 아주. 형님이 카지노만 안 가면 그이도 굳이 말릴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 말에 신우의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씩씩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오히려 더 이거 진짜 카지노 하러 갔던 거 아니야? 싶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신우이가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 진짜야? 그럼 가짜로 보냈겠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신우이가 거실에 덜썩 주저앉더니 갑자기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나 진짜 이제 어떻게 해.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보낸 문자가 제대로 먹혔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들 궁금해지실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어떤 문자를 보냈길래 저렇게 된 건지요. 그 문자는요, 남편이랑 통장 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거였어요. 시어머니 통장에서 거액의 보험비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내용이요. 보험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아픈 어머님 앞으로 보험금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그래서 이상해서 하나하나 찾아봤더니 글쎄 그 보험금을 시누이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분노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를 꽉 물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그 돈을 받아서 또 어디다 숨겨놓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더 문제였죠. 남편은 원래도 추문이라는 것에 엄청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정치권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 집안에 이런 인간 하나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였던 거예요. 애초에 남편이 저를 눈여겨봤던 것도 제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칠 만큼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조용조용하게 제 할 일만 처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 인생에 신우이는 정말 말 그대로 폭탄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남편이 사람을 좀 써서 알아봤는데 신우이가 그 보험금을 어디에 쓰고 있었냐면요. 호스트바였어요. 그것도 한두 번 발길 들인 수준이 아니라 선수들한테 큰돈을 쥐어주면서 선물 사주고 술도 통 크게 계산하고 거의 단골처럼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요. 그 바닥에서는 이미 신우이가 꽤 유명했대요. 괴팍한데 돈은 잘 쓰는 부자 누나로요. 성격은 까다롭고 진상인데 돈을 워낙 시원하게 쓰니까 선수들 사이에서 이름이 돌 정도였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저도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는데 남편은 어땠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 반응은요. 상상 이상이었어요. 남편은 진짜 부들부들 떨었어요.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를 꽉 문 채로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아주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 잘 되라고 빌어주기는커녕 내 인생에 평생 초밖에 안 치지. 나를 우리 집안을 통째로 엿먹이겠다는 거랑 다를 게 없어. 그거 보는데 우리 남편 치과 가서 한 소리 듣겠네 싶었네요. 그 후로는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숫자를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그동안 신우이가 간병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 남편이 생활비라고 보낸 돈, 거기에 보험금으로 빼돌린 돈까지 전부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합쳐보니까요. 기가 막힌 결론이 나왔어요. 신우이가 지금까지 쓴 돈이 앞으로 신우이가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냥 혀를 내둘러지더라고요. 누군가는 평생을 벌어도 못 만질 돈을 신우이는 유흥 즐긴다고 다 써버린 거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몸으로 배운 사람이라서요. 아픈 동생 병원비 벌겠다고 허리띠 졸라매던 집에서 자랐고 몇만 원 아끼겠다고 장 보면서 계산기 두드리던 엄마를 보고 컸거든요. 그런 저로서는 그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아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다 못해 궁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하와이로 날랐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형님, 남편이랑 정리 좀 해봤는데요. 그동안 형님이 간병비로 가져간 돈이랑 남편이 보낸 돈 합치니까요. 앞으로 형님이 증여받으실 재산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초과분은 반환하셔야 한대요. 증여세 문제로 국세청까지 가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신우이는 제가 뭐 놀고 먹는 줄 알지만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저도 법적 지식을 곁들여서 사람 무섭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간병비라는 것도요. 명목상 위임을 받은 돈일 뿐이지 실제로 간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어요. 게다가 증여 한도 초과 문제까지 엮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머리 아파지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걸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신우이는 그런 걸 말해도 못 알아들을걸요. 아니나 다를까 대가리 텅텅 빈 신우이는 그 문자를 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쓴 돈을 전부 토해내야 하는 줄 알고 제대로 겁을 집어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허겁지겁 귀국을 했던 거였어요. 옳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 나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셔요? 저는 그냥 그이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아, 근데 형님이 어머님 보험금까지 전부 타갔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편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대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이 얼굴이요.
진짜 종이장처럼 하얘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며불며 매달리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말문이 턱 막힌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그거까지 알아냈어? 그럼 준호도 알아?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굳이 말로 덧붙일 필요도 없었고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동생놈이 알았으니 전부 뱉어내라고 할 거라면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길래 말이에요. 있는 돈으로 열심히 알뜰살뜰 살 생각을 했어야죠. 왜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서 이런 사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냐 이 말이에요. 그 돈으로 그냥 사치만 했으면 남편도 가지고 있는 명품 다 팔아치우라고 하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돈을 글쎄 호스트바 선수들한테 펑펑 써대느라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얼마나 진상처럼 굴었으면 선수들 사이에서 벼르고 있는 수준이었대요. 이쯤 되면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작정하고 망가뜨린 거죠. 우리 남편요, 정치권 가겠다는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50 후반에 진출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밑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안 해도 평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아왔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해외 출장 가기 직전에 이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바빠서 당장 뭐라 하지도 못하고 이만 갈고 있었거든요. 신우이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게 한 방에 날아갈 뻔했다고 미국 출장 갔다 오면 진짜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신우이는 또 다른 사고를 친 거였던 거죠. 옳게. 나 진짜 한 번만 봐줘.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돼? 나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도 그냥 조금만 쓰려고 했던 거야. 제발, 제발 이번만 좀 살려줘. 신우이는 계속 저한테 살려달라고 했어요. 정말 집요하게요. 그 모습 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아주 안 흔들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사실 이 일을 비밀로 해준다고 해도 남편이 신우이를 잡돌이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요. 다만 하와이에 가려고 수를 쓴 그 부분만큼은 제가 입 다물어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은 분명히 했죠.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시비 걸지 마세요. 토달지 말고 말 섞을 일도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어머님 병간호 제대로 하세요. 흉내 말고 진짜로요. 제가 주기적으로 감시할 거니까 또 쑤쓰시다가 들키면 그 이유는 저도 책임 안 져요. 그 말을 듣고 신우이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결국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하와이에 휴가 가려고 술을 쓴 것까지 들키면 정말 맨몸으로 쫓겨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하와이가 아니었어도 쫓겨날 가능성은 충분했지만요. 그렇게 신우이는 앞으로 연락도 안 하고 귀찮게도 안 하겠다고 저랑 몰래 각서까지 썼어요. 참 웃기죠. 이런 각서를 다 써보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미운 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까지 일을 버려놓고도 또 딱 한 번만 더 넘어가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카지노를 꿈꿨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내일이면 남편이 미국 일을 끝내고 귀국해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이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재밌는 썰 생기면 다시 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